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 23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상표법을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즉, 문제풀이를 통해서 상표법 배운 거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상표법 문제는요, 교재 38페이지부터 4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상표법의 목적을 설명한 것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돼 있는데 1번 상표의 보호, 2번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 3번 상표제도 보호를 통한 산업발전의 도모, 4번 문화의 향상발전, 5번 부정경쟁 방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표 보호라든지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라든지 상표 제도를 통한 산업 발전의 도모라든지 또는 부정경쟁 방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표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문화의 향상 발전은요, 요거는 상표법의 목적이 아니라 저작권법의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상표제도의 목적과 가장 무관한 것은 돼 있죠. 1번 상표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라고 되는데 이건 맞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상표와 상품 사이의 오인 혼동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상표를 구성하는 기호 문자 도형의 보호. 상표를 구성하는 기호 문자 도형만을 보호하진 않죠. 상표를 보호하는 것은 맞지만 상표를 구성하는 그런 표장 중에 기호 문자 도형 이런 것을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 경쟁자 사이의 부정경쟁 방지. 그래서 상표는요, 부정경쟁 방지도 이제 목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의 산업발전 도모. 그래서 지금 2번에서 상표제도의 목적과 가장 무관한 것은 정답 3번 상표를 구성하는 기호 문자 도형의 보호. 요것은 그 상표법의 목적과 가장 무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법상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그랬죠. 1번 품질 보증 기능, 2번 문화 창달 기능, 3번 자타 상품 식별 기능, 4번 광고 선전 기능, 5번 신용 보증 기능 이렇게 돼 있는데 상표법상 상표는요.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표장입니다. 즉,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이죠. 다른 말로 하면 자타 상품 식별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상표법상 가장 본질적 기능은 자타 상품 식별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상표의 기능 중 나머지와 구별되는 것은 1번 출처 표시 기능, 2번 소비자 보호 기능, 3번 재산적 기능, 4번 자타 상품 식별 기능, 5번 광고 선전 기능 이렇게 있는데 3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자타 상품 식별 기능 요거는요 상표법상 가장 본질적인 기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능과 구별되는 것은 자타 상품 식별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번 상표법상 보호되는 상표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동작 상표, 홀로그램, 색채 상표, 입체 상표, 냄새 상표 이렇게 돼 있는데 교재에서의 정답은 냄새 상표로 돼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정답이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냄새 상표라든지 소리 상표라든지 이런 거가 한미 FTA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그 냄새 상표, 소리 상표를 상표로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서는 이제 정답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냉세 상표는 개정법 이전에는 정답이 됐지만 지금은 이제 정답이 되지가 않겠습니다. 6번 보면 우리 상표법상 상표로 등록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1번 자동차의 엔진 소리, 이게 이제 소리 상표죠. 가수가 노래하는 모습, 그 다음에 한자의 행복, 천연색 풍경 사진, 그 다음에 조각작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개정법 이전에는 소리상표와 냄새상표는 이제 상표로서 인정이 안 됐거든요. 근데 한미 FTA로 인해서 소리상표와 냄새상표도 상표로서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의 엔진 소리도 상표로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답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다음 중 업무 표장이 아닌 것은
이 농림부에서 러브미라고 하는 거라든지 또는 대한적지자사에서 허널에지, 경찰청의 이 로고, 그 다음에 한국 걸스카우트의 이것은 전부 다 업무 표장이 되는데 가보로의 가보로, 요거는 이제 업무 표장이 아닌 거가 되겠죠. 그래서 업무 표장이 아닌 것은 7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자는 그랬는데 1번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자.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자는 당연히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2번 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있는 자. 상표를 사용하는 자뿐만 아니라 사용할 의사가 있는 자도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번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파리조약 동맹국 국민. 국내 주소나 거소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파리조약 동맹국 국민은 상표법상 상표 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사용 의사 없이 상표 등록 출원을 한 자. 사용 의사가 없는 자는 원칙적으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사용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따져보지 못하지만 이론적으로 사용 의사가 없는 사람은 상표 등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재직 중 상표를 상속받은 특허청 직원. 상표인 경우에도 특허청 직원이라든지 특허심판원 직원은 재직 중에 상표를 받을 수가 없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 기타 일반 승계를 받은 그러한 그 특허청 직원이라든지 특허심판원 직원은 예외적으로 상표 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재직 중에 상표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직 중에 상표를 상속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상속 기타 일반 승계를 받았기 때문에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8번에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자는 그러면 정답은 4번. 사용 의사 없이 상표 등록 출원을 한 자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9번. 다음 중 법률상 식별력이 없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몇 개인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이 문제는 상표법 6조 1항 각호에 있는 그런 식별력이 없는 상표, 적극적 등록 요건, 요걸 얘기를 하는 거죠. 가가 이제 관용상표 같은 경우는 식별력이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저한 지정 명칭만으로 된 상표도 마찬가지로 식별력이 없는 상표가 되겠고요. 다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도 마찬가지로 식별력이 없는 상표입니다. 간단하고 흔한 표정도 마찬가지로 식별력이 없는 상표고요. 성질 표시적 상표 또는 기술적 표장도 이제 식별력이 없는 상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박람회 상패 또는 상장 같은 경우는 식별력이 없는 게 아니라 소극적 등록요건, 부등록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 공서 양식에 반하는 상표도 마찬가지로 식별력이 없는 상표가 아니라 부등록 사유, 즉 소극적 등록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9번에 법률상 식별력이 없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즉 상표법 제6조 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것은 가의 관용표장, 나의 현저한 지정 명칭만으로 된 상표, 다의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간단하고 흔한 표정, 성질 표시적 상표, 이렇게 해서 5개가 식별력이 없어 상표 등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상표법상 식별력이 없는 상표가 아닌 것은, 즉 식별력이 없는 상표를 뺀 나머지가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1번 그 상품에 관용하는 표장, 즉 관용상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6조 1항 2호에 해당돼서 식별력이 없는 상표가 되어 있고요. 2번 성질 표시적 상표, 요거는 6조 1항 3호에 해당되는 그런 식별력이 없는 상표가 되어 있고요. 3번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 요거는 6조 1항 4호에 의한 그런 식별력이 없는 상표가 되어 있습니다. 4번 간단하고 흔한 표장, 요거는 상표법 6조 1항 6호에 의한 그런 식별력이 없는 상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1, 2, 3, 4번 이거는 전부 다 식별력이 없는 상표가 되어 있고요. 5번 공익단체의 표장과 동일 유사한 상표, 이런 경우에는 부등록 사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상표법상 식별력이 없는 상표가 아닌 것은,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상표법상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 것은 되어 있어요. 1번 보면 냄새상표, 2번 색치상표, 3번 음향상표, 4번 대한민국 훈장, 5번 아스피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교재에서의 정답은 이제 색채 상표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교재가 발간될 당시에는 소리상표와 냄새상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상표법상 상표를 인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한미 FTA로 인해서 소리상표, 냄새상표도 전부 다 상표로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2번, 3번이 다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훈장 같은 경우는 그 부등록 사유 7조 1항 1호에 의한 부등록 사유에 해당해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고요. 아스피린 같은 경우도 이제 식별력이 없는 상표로서 이제 등록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11번에 상표법상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 것은 1, 2, 3번 냄새상표, 색채상표, 음향상표가 전부 다 상표 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1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 부등록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국기, 국장 등과 동일 유사한 상표. 예, 이거는 이제 그 상표법 7조 1항 1호에 이제 돼 있죠. 그 다음에 2번 국가, 인종, 종교를 비방하는 상표. 이것도 당연히 이제 부등록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공소양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이것도 7조 1항 4호에 의한 부등록 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타인의 성명상호를 포함한 상표 같은 경우는 부등록 사유에 해당이 되죠. 타인의 저명한 성명상호인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저명한 자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타인의 성명상호를 포함하는 상표 같은 경우는 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저명한 성명상호 등을 포함하는 이러한 상표 같은 경우는 등록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선 등록한 타인의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도 마찬가지로 7조 1항 7호에 의해서 이제 거절되도록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번에서 부등록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정답은 4번 타인의 성명상호를 포함하는 상표 같은 경우는 그 부등록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의 저명한 성명상호를 포함하는 상표 같은 경우는 부등록 사유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13번 문제를 보면 상표 등록 출원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번의 상표, 당연히 상표 등록 출원하면 상표를 기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지정상품 및 그 류 구분, 이것도 당연히 기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기재를 해야 됩니다. 4번 창작자의 성명 및 주소, 요거는 이제 기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상표는요, 창작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재산권법 중에서 특허라든지 실용신안이라든지 디자인보법 같은 경우는 창작, 즉 발명, 고안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명자의 성명이라든지 또는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 그다음에 창작자의 성명 및 주소 이런 걸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표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창작자의 성명 및 주소는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4번이 되어 있습니다. 5번에 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당연히 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겠죠. 그래서 13번에 상표 등록 출원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정답 4번 창작자의 성명 및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허라든지 실용실안이라든지 디자인보호법하고 달리 상표법에서는 창작자의 성명 및 주소가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1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표법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상표권은 심사에 의하여 등록된 권리를 말하며 이러한 권리는 대한민국에서 10년간 지정상품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지문이죠. 1번 지문은 맞는 거가 되어 있습니다. 상표는 심사에 의해서 심사관이 거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면 출원 공고하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 기간을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이의가 없다든지 또는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든지 그러면 등록 결정하고 등록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10년치의 등록료를 납부하면 상표권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러한 상표권은 설정 등록일부터 10년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요. 존속기간이 있는 거고 이러한 그 존속기간 내에서는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지문은 맞는 거가 되어 있습니다. 2번 상표권은 독점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적극적 효력과 다른 사람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는 소극적 효력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상표권은 적극적 효력으로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소극적 효력으로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상표권은 공익적 측면에서 법률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상표권은 적극적 효력과 소극적 효력이 있는데 이런 적극적 효력과 소극적 효력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적 효력이 제한될 수도 있고 소극적 효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3번 지문도 올바른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상표권은 전용 사용권 혹은 통상 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상표권의 사용권은요, 전용 사용권과 통상 사용권이 있고, 통상 사용권은 허락에 의한 사용권과 법정 사용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용 사용권과 통상 사용권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5번 상표법에는 특허법과 같이 강제 실시권 제도를 두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표에는 강제 실시권, 즉 강제 사용권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기 때문에 14번에 다음 상표법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러면 5번이 정답이 되어 있습니다. 15번 상표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상표권은 질권 설정이 가능하다. 상표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질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상표권은 이전이 가능하다. 상표권은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침해 금지 청구권이 인정된다.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민사적 구제 수단으로서 침해 금지 및 예방 청구권이 있고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고 신용회복 청구, 그다음에 부당이익 반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해 금지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지문이 되어 있습니다. 4번 사용권 설정은 타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권 설정인 경우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사용권 설정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사용권 설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5번 통상사용권의 이전은 등록이 제3자 대항 요건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통상사용권의 이전은 등록을 하면 제3자한테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등록을 해야지 좀 유리하겠죠. 그래서 5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에 상표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4번 사용권 설정은 타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권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1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 등의 이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돼 있죠. 1번 상표권은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 지문이 되어 있습니다. 상표권은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본래 이제 하나의 상표에 여러 개의 지정상품을 지정해서 상표 등록을 받을 수가 있죠. 이 경우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을 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의 지문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2번 이 경우 유사한 지정상품을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지정상품을 여러 개를 지정해서 상표 등록을 받았을 때 이 지정상품별로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전할 때는 유사한 상품을 함께 이전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업무 표장권은 그 업무와 함께 양도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업무 표장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업무하고 따로 업무 표장권만 양도하고 업무는 양도하지 않는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업무 표장권인 경우는 업무와 함께 양도를 하도록 이런 식으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4번 단체 표장권은 단체의 총회 의결에서 결정되면 이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체 표장권 같은 경우는요, 법인 합병의 경우에 특허청장의 허가를 얻어서 이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단체 총회 의결에서 결정되면 이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5번 업무 표장권과 단체 표장권은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라고 되는데 이것도 상표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표장권과 단체 표장권, 업무 표장권은 은이 아니라 업무 표장권과 단체 표장권은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것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번에 상표권 등의 이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면 4번 단체 표장권은 단체 총회 의결에서 결정되면 이전이 가능하다라고 되는데 법인 합병의 경우에 특허청장의 허가를 얻어야지 이전이 가능합니다. 다음 17번 다음 중 상표의 사용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1번 입체적 사용행위, 입체적 상표의 사용행위, 2번 표시행위, 처분행위, 광고행위, 유통행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상표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입체적 사용행위라든지 표시행위, 광고행위, 유통행위는 상표의 사용으로 보고 있는데 처분행위는 상표의 사용이라고 보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상표의 사용이 아닌 것은 처분행위가 되겠습니다. 1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법상 사용행위가 아닌 것은 돼 있죠. 1번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다든지 또는 상품에 상표를 표시한다든지 이런 표시행위는 상표법상 사용행위가 되겠습니다. 2번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것을 양도하는 행위,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표법상 사용으로 보고 있고요. 3번 상품에 관한 거래 서류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이거는 상표법상 사용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이러한 거래 서류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가지고 전시 반포하는 행위가 이제 사용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상품에 관한 거래 서류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사용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4번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이것도 사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하는 행위,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표법상 사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8번 상표법상 사용 행위가 아닌 것은 3번 상품에 관한 거래 서류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이것만 가지고는 사용이라고 보지 않고 이렇게 표시한 걸 가지고 전시 반포해야지 사용한 것을 보고 있죠. 다음으로 이제 1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산권의 침해 행위 중 친고죄가 아닌 것은 돼 있죠. 원칙적으로는 이제 비친고죄가 원칙인 거죠. 고소를 하지 않아도 처벌하는 거죠. 근데 친고죄인 경우는 고소를 해야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고죄가 아닌 것은 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요. 1번 고의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를 한 경우, 고의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특허권 침해죄인 경우는 친고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이제 친고죄고요. 2번 고의로 타인의 실용실현권을 침해한 경우, 마찬가지로 실용실현권에 대한 침해죄도 친고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친고죄가 되겠고요. 3번 고의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요거는 친고죄가 아니라 비친고죄입니다. 그래서 산업재산권법 중 친고죄가 아닌 것, 즉 비친고죄인 경우는 상표권 침해죄만이 비친고죄가 되겠습니다. 상표 같은 경우는 수요자의 이익 보호가 중요한 그런 공익적 목적이기 때문에 비친고죄로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는 친고죄가 아니라 비친고죄가 되겠습니다. 4번 고의로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친고죄가 되겠습니다. 5번 고의로 저작 인격권을 침해하여 생존하는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친고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번 지적재산권의 침해 행위 중 친고죄가 아닌 것은 그러면 3번 고의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요거는 비친고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 현행 상표법이 인정하고 있는 심판이 아닌 것은 돼 있는 문제죠. 1번 거절 결정 불복 심판.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은 심사관이 거절 이유가 없다고 하면 거절 이유 통지를 하고, 그러면서 지정기간을 정해서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그 기간 내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든지 또는 거절 이유를 극복하지 못한 경우에 거절 결정을 하고, 거절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맞는 거가 되어 있습니다. 2번 보정각하 불복 심판. 이제 일정 기간 내에 출원 공고 전과 후로 나눠서 이제 보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보정이 부적법하다 그러면 이제 보정각하를 하고요. 보정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보정각하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상표법상 존재하는 그런 심판이 되어 있습니다. 3번 상표 등록 취소 심판.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은요, 산업재산권법 중에서 상표법의 유일한 그러한 심판인데요.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 심판이라든지 불사용에 의한 취소 심판 등 이러한 취소 심판이 가능한 것을 상표법 제73조에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죠. 그래서 상표법 제73조에 의한 상표 등록에 의한 취소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도 맞는 표현이고요. 4번 상품 분류 전환 등록의 무효 심판. 상품 분류 전환 등록, 즉 상품류 분류, 구분류하고 이제 심리수 분류하고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분류를 맞추기 위해서 상품 분류 전환 등록 신청을 인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제 무효 심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품 분류 전환 등록의 무효 심판도 상표법상 존재합니다. 5번 통상사용권 허여 심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표법에는요 통상사용권 허여 심판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특허 실용실현 디자인보호법에서는 통상실시권 허여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상표에서는 통상사용권 허여 심판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번 현행 상표법이 인정하고 있는 심판이 아닌 것은 정답 5번 통상사용권 허여 심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표와 관련된 그런 이론과 그 다음에 정리로 해서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저작권법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